대화에 빠져들면 마법처럼 영어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마음은 곧 자세로 드러난다고들 한다. 무거운 마음엔 무거운 자세가, 가벼운 마음엔 가벼운 자세가 드러난다. 한편 자세는 곧 마음을 드러낸다고도 한다. 무거운 자세에는 무거운 마음, 가벼운 자세에는 가벼운 마음이다. 그렇다면 외국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정답은 그런 건 없다이다.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한 자세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목적을 가진 대화가 즐거울 수가 있을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목적을 의식한 대화는 즐거워지기가 쉽지 않다. 학점을 의식하고 교수에게 억지로 질문을 던져대는 학생이 있다. 그런 대화가 즐겁겠는가? 인맥을 만들기 위해 힘들게 비위를 맞춰가며 해야 하는 접대형 대화도 있다. 웃고 떠들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일 수 있겠는가? 치열하게 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회의에서의 대화, 혹은 협상 과정에서의 밀고 당김도 마찬가지이다. 목적을 우선시한 이런 대화들에는 그저 대화로 이루어져야 할 목적만 떠돌 뿐 진실미도 없고 재미라는 것도 없다. 그 과정에 어떤 재미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처럼 계산된 재미일 뿐이다. 영어는 높낮이가 큰 억양을 사용한다. 외국인과의 대화는 감정 표현에 격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는 감정의 표현도 격하고 리액션 역시 과장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 마치 연극과도 같지만 사실은 각본이 없기에 더욱 즐거워지는 게 이러한 대화다. 연극에 스포일러가 필요 없듯 연극을 즐기는 관객들에게 각본이 필요할 일은 없다. 심지어 배우들조차 더 좋은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을 이해하고 극에 몰입하며 누구보다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극을 하려면 먼저 각본을 외워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다. 연기에 빠져들면 마법처럼 대사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대화에 빠져들면 마법처럼 영어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것을 정리하여 머릿속에 쌓아두는 게 배우에게는 각본 암기이며 우리에게는 영어 지식이다. 암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다. 그래도 언어의 비결은 결국 암기다. 외국인과의 대화를 추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이유에서다. 자신이 말하면서 기억하고 또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기억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방법이 반복이다. 외워질 때까지 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쁨, 슬픔, 분노, 창피함, 안타까움, 안도감 같은 감정 말이다. 배우는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각본을 외운다. 그리고 관객은 감동에 휩싸인 동안 자기도 모르게 각본을 머릿속에서 외워버린다. 외국인과의 대화는 관객과 배우의 역할을 번갈아 넘나드는 유쾌하고 즐거운 공연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을 가져라. 대화는 원래 즐겁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를 통해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일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즐겁지만 이와 정반대로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커다란 즐거움이다. 하물며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과의 대화라면 어떻겠는가?
필자와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영국 사람인데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산다. 그는 친절히 역까지 마중 나왔고 우리는 함께 그의 동네를 가로질러 걸었다. 필자를 당혹하게 한 작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친구와 함께 걷는 내내 마주치는 동네 꼬마들이 죄다 그를 보며 우와 미국 사람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하지만 필자와 달리 영국 사람인 내 친구는 그리 당황한 것 같진 않았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외국인은 미국 사람이지. 아직도 그 대답이 잊히질 않는다. 그때야 오래전의 일이고 요즘처럼 영어 유치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 중 누가 이런 시절을 생각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해 얘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외국인과의 대화란 외국 문화와의 대화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래서 가장 지루한 문화는 바로 미국 문화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너무도 쉽게 미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과연 누가 미국 문화 이야기를 듣고서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군요 하면서 신기해할 것인가? 보통 사람에게는 가장 궁금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신기하지 않은 문화가 미국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불고기와 신설로를 즐겨 먹고 한 살만 차이 나도 어른에게 깍듯이 대하며 축제 때는 부채춤과 탈춤과 강강술래를 주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하얀 얼굴로 전쟁의 위기 속을 살아가는 일촉즉발의 나라. 얼마 전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상은 대체로 이랬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 아는 외국인도 드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안다 한들 그것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는가? 아마 신설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물며 개개인의 모습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각자가 개성 있게 발전시킨 모습이다. 규칙이 똑같은 축구조차도 팀마다 전술이 다르고 개성이 있다. 비빔밥도 전주와 진주의 것은 분명히 다르다. 자신의 문화권을 떠나 서로 다른 문화권의 각기 다른 개인을 만나는 일이 즐겁지 않을 일은 결코 없다. 그렇더라도 외국인과의 대화라고 해서 꼭 미국 문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을 버리면 영어가 쉬워진다. 질문을 해보겠다. 세상에서 영어로 대화가 잘 통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답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질문이 좀 이상하다. 영어만 쓰는 나라에서 영어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 질문을 다시 해보자. 영어는 세계 공통어다. 꼭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가 아니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많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영어로 대화가 가장 잘 진행되는 나라는 어디일까? 정확한 답은 필자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위 네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유럽이나 인도쯤 아닐까. 이쯤 되면
질문이 어렵다며 조금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누군가가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식인이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사람이다. 지식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영어 지식을 늘려나가려 하는 우리는 우리 밖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다. 사실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도 바로 그거에 있지 않을까?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래서 외국을 여행하다가도 영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이 느껴진다. 영어가 뭐가 아닌데 일종의 동질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심도 느껴진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나 영어를 매개로 소통하는 매력. 자연스럽고 쉽고 편한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영어를 통해 하는 어색한 의사소통이 오히려 대화의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를 성실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 말이다. 이쯤 되면 아마 당신은 처음에 저런 질문을 받게 된 이유를 눈치챘을 것이다. 세계인들과 대화하라.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영어만 사용한다고 세계인이 될 수 있을까? 영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면 더욱 세계인이 되는 걸까? 만약 세계인이 되기 위한 덕목이 한 가지 있다 해도 그것은 분명 영어 실력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 덕목에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이 관심을 두는 영어 공부 또한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사실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 왔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세계 공통어라니. 한마디로 억세게 재수 좋은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정작 진정한 의미의 세계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진주 목걸이가 엉뚱한 곳에 걸려있는 꼴이다. 세계어가 아닌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한마디로 이들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만약 당신이 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유창하지 못한 영어를 들으며 이들은 분명 짜증을 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스러운 외국인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영어일 뿐인데 그들은 그걸 구별할 줄을 모른다. 정작 본인은 세계어를 배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음에도 말이다. 필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이런 이들과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세계인들과의 대화의 문마저 닫아버릴까 두렵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반대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 정말 부끄럽고 불쌍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다. 바보가 우리를 바보라 부른다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정말 불쌍한 것은 자신이 바보인 것을 모르는 바로 그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필자는 확률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생각의 전환을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영어를 모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배워서 대화하는 외국인을 처음으로 만나라. 틀림없이 그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전에 읽다가 말았던 오페라 유령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는 라울의 손을 꼭 잡은 채 떠나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가 맞아요. 그가 두려운가요? 라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조금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젊은이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제스처를 보여주며 안심하라는 신용을 했다.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하듯이. 이 호기로운 행동이 늠름해 보였는지 크리스틴이 놀란 눈으로 청년의 대담성을 가늠해 보듯 라울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곤 보이지 않는 위협을 향해 종주먹을 휘두르는 어린 동생을 달래는 누이처럼 그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라울의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였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안 그런 척 했지만 바닥문에서 물러설 때 그녀도 떨고 있었어. 그건 사실이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되도록 바닥문을 피해 다녔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은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순진하고 애틋한 미래를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크리스틴의 불안은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크리스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급기야 라울이 결심한 듯 선언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도 북극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제발 조용히. 오, 가엾은 라울. 그가 당신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크리스틴, 맹세하겠소. 내가 당신을 그로부터 구해주겠다고. 이제 더는 그를 걱정할 일이 없을 거요. 정말 그럴까요? 크리스틴은 젊은이를 무대 바닥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극장의 꼭대기까지 이끌었다. 그때서야 그녀는 겨우 두려움에서 벗어난 듯 했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외진 곳에 당신을 숨겨줄게요. 그렇다면 당신도 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나도 마음 놓고 북극으로 떠날 수 있고. 크리스틴은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라울은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하지만 곧 다시 불안이 몰려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극장 꼭대기로 다시 라울을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간신히 따라 올라갔다. 두 사람은 곧 지붕의 골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꼭대기에 이르렀다. 부벽과 석가래, 버팀목과 벽면, 그리고 경사면들 사이를 마치 밀림 속에서 나뭇가지를 건너뛰듯 미끄러져 나아갔다. 크리스틴은 매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를 따라 멈춰서고 다시 뒤따라오는 소리 없는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앞서가는 크리스틴 외엔 관심이 없던 라울도 뒤따르는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건 당연했다. 지붕 위의 그림자. 두 사람은 마침내 지붕 위에 다다랐다. 크리스틴은 한 마리의 제비처럼 날렵하게 지붕 위를 미끄러졌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세 개의 둥근 지붕과 삼각 지붕 사이 넓게 펼쳐진 공간으로 향했다. 크리스틴은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파리의 골목들을 내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믿음 가득한 눈길로 라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라울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함석과 주철로 이루어진 지붕 위의 길을 나란히 걸었다. 더울 때 20명 남짓한 어린 사내 무용수들이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배우는 커다란 수조에 이르렀을 땐 고요한 수면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했다. 등 뒤의 그림자는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지붕 위로 납작 몸을 엎드리기도 하며 민첩하게 그들을 뒤쫓았다. 그림자는 철골로 된 길목들을 통과하고 물탱크를 돌아 소리 없이 돔지붕을 우회했다. 전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불행한 연인은 하늘을 향해 커다란 칠연금을 치켜들고 있는 청동 아폴론상 아래에 앉았다. 봄날의 불타는 저녁빛이 그들을 둘러쌌다. 석양을 받아 금빛과 자줏빛으로 옅게 물든 구름들이 옷자락을 끌며 천천히 젊은 여인들 머리 위를 지났다. 크리스틴이 라울에게 속삭였다. 라울, 우리는 곧 저 구름보다 먼저 세상의 끝에 도달할 거예요. 당신은 그곳에 절 버려두고 떠나겠죠? 하지만 라울, 저를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따라가지 않겠다고 우기더라도 절 꼭 데리고 가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라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 말이 젊은이의 마음을 울렸다. 크리스틴, 아직도 마음을 바꾸기가 두려운 거군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자신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악마예요. 그녀는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고 한숨을 내쉬며 라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땅속 세상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두려워요. 누가 당신에게 돌아가라고 강요라도 하나요? 내가 그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이젠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가엾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곳은 너무 끔찍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목소리가 찾으러 올 거예요. 아마 나를 지하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해골 같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겠죠. 내게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거예요. 검게 뚫린 구멍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듯 손을 비틀었다. 라울도 그런 절망감에 전염된 듯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니, 더는 그자의 사랑 타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는 그자의 눈물도 볼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틴. 우리 지금 도망쳐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미 크리스틴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틴이 그를 말렸다. 아니, 안 돼요. 그녀가 두려운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곤란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내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우리 그런 다음에 떠나요. 이따가 자정이 되면 대기실로 오세요. 자정 정각이에요. 그때쯤 그는 물이 갠 지하 식당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러면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날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그때 설령 내가 거부한다 해도 약속해줘요, 라울. 반드시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왠지 이번에 돌아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그녀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당신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방금 그 소리 못 들었어요? 크리스틴이 이가 부딪힐 정도로 떨며 말했다. 아니, 아무 소리도요. 라울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렇게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며 사는 건 정말 끔찍해요. 하지만 여긴 안전해요. 이렇게 하늘에다 공기와 햇빛을 누릴 수 있는 내 집. 아니,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요. 저렇게 태양도 빛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밤새들은 햇빛을 싫어하죠. 그가 햇빛 아래 모습을 보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은 얼마나 끔찍할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난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죠? 이상할 정도로 확신이 담긴 말투에 놀라 라울이 물었다. 왜 그가 죽어간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분명히 그래 보였어요. 이번에는 라울과 크리스틴이 동시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다친 사람이 있나 봐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라울이 중얼거렸다. 그가 곁에 없더라도 내 귓속은 언제나 그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울. 하지만 당신 귀에까지 들렸다면.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넓은 함석 지붕 위엔 그들밖에 없었다.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라울이 물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땐 어땠나요? 3달 전이었어요. 보지는 못했고 목소리만 들렸죠. 가까이에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을 땐 저도 근처 대기실에서 나는 줄만 알았어요. 밖으로 뛰어나가 이리저리 둘러보았죠. 하지만 라울, 당신도 알다시피 제 대기실은 다른 대기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밖에서 찾을 수 없다면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내 방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목소리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까지 했어요.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이에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난 가엾은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음악의 천사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당신도 우리 아버지를 알고 당신도 아버지를 아꼈기 때문이죠. 아니요, 아버지도 당신을 아꼈기 때문이죠. 당신도 어린 시절 나와 함께 음악의 천사 이야기를 굳게 믿었잖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나를 비웃지 못할 거예요. 나는 어린 로테와 같은 순진함을 갖고 있었고 양어머니인 발레리우스 부인과 살면서도 이런 심성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순진한 소녀 앞에 천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목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순진한 나로서는 영혼을 몽땅 빼앗겨버릴 수밖에요. 물론 내 양어머니에게도 조금의 잘못은 있어요. 내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틀림없구나. 그 목소리에게 직접 물어보렴. 그래서 전 목소리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속했고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천사가 맞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목소리와 서슴없이 대화를 시작했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목소리는 불멸의 음악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쁨을 인간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면서 내게 매일 음악 교습을 해주면 좋겠다고 물었어요. 나는 너무나 기뻐서 당장 동의했죠.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가 정해준 장소로 나갔어요.